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정말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회사 일이 너무너무 바빴어서 좀 인사를 제때 드리지 못했던 거 너무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 약속을 한 건데 제가 일방적으로 어겼네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한 달 동안 많은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깥에서도 마스크를 안 쓰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셨고요. 뭔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조금 완화된 방역 조치 덕분에 그래도 조금 일상으로의 회복이 조금씩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그동안 경제가 좀 안 좋았었는데 또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일상으로 빨리 회복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압록강 700리 신정님의 방송, 원래 제가 회사에서 오는 길이 너무너무 막혀가지고 늦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노란불에 몇 번 좀 빨리 와가지고 네,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노란불은 빨리 가라는 뜻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저희가 좀 교통 법규가 많이 바뀌어서 그 부분들을 이제 7월부터 좀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회전, 교차로에서 이제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에 걸리면 사람이 다니지 않더라도 횡단보도 불이 초록색이면 빨간불이 될 때까지 멈춰야 되고, 뭐 이런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서 저도 가끔 가다가 제가 좀 급할 때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같이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롱프렌즈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윤희님도 안녕하세요. 누구 아버지 뭐하시노님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한 달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드려야지 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학회를 갔다가 오는 길에 택시 뒷좌석에 차고 있었거든요. 택시 뒷좌석에 차고 있었는데 벨트를 안 했어요. 제가 운전을 하거나 앞좌석을 탈 때는 반드시 이제 벨트를 하고, 되도록이면 벨트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날은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택시에 타자마자 그냥 멍하니 있느라고 벨트를 못 하고 있다가 뒤에서 제가 타고 있는 택시를 되게 세게 받고 제 차가 앞에 있는 차를 받았어요. 제가 타고 있는 차가. 그래서 제가 벨트를 안 한 상태에서 되게 세게 앞으로 머리를 부딪히고 뒤로 머리를 부딪히고 해가지고 내리자마자 이렇게 한번 구토도 하고 머리도 너무 아프고 막 눈이 갑자기 안 보고 이래가지고 119를 타고 병원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꼭 뒷좌석에 택시에 타더라도 반드시 벨트를 매시는 것을 습관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 저희 아이들도 이제 가까운 거리 가고 그럴 때는 뒷좌석에서 벨트를 매건 안 매건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 이후로는 정말로 저도 벨트를 뒷자리에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꼭 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롱프렌즈님 그저 자주 깜빡 저도 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페트루치님 20년 무사고 맞아요. 근데 무조건 입원할 수는 없고 저는 하루는 입원을 했는데 애들도 봐야 되고 또 특별히 병원에 있다고 해줄 게 없기 때문에 퇴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계속 아픈데 이게 합의를 해주면은 그때부터 허리가 덜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하고 있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느니 20년 무사고 너무 대단하세요. 근데 사고라는 건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결국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꼭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사리님 처음 뵙는 아이디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입원은 필수. 네, 제가 하나 좀 미리 저의 개인사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7월 18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잠시 자리를 좀 비우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남편이 미국에 병원에서 연수를 보내주게 돼서 저희 가족이 7월 말에 다 같이 1년 계획으로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제가 미국에서 적응을 하는 시기가 지나면 다시 라이브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기다려 주시고 제가 빨리 준비가 돼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또 미국에서 보는 또 시각들, 또 거꾸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도 같이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살리님 감사합니다. 네, 압록강 700리 순정님 감사합니다. 안전한 미국 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님과는 좀 가까워질 것 같네요. 오늘 주제는 우리 아이가 장염이에요 라고 정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한 달 사이에 4명의 친구들한테 아이가 토한다고, 열이 난다고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병이 도나? 라고 제가 좀 찾아보면서 요 내용을 간단하지만 좀 같이 다루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6월달 기사를 보시면요, 역류와 장염을 일으키는 노로 아데노바이러스 급증, 거리두기 해제, 이른 더위에 식중독 주의보, 이런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전에도 잠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저희가 겨울철 식중독이라고 해가지고 겨울철에 음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옮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때 아닌 여름이 일찍 왔고 정말 무더위가 갑자기 생겨났고, 그리고 거리두기도 저희가 갑자기 거리두기를 이제 해제를 갑자기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일상을 회복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또 갑자기 많은 바이러스들에 한꺼번에 노출이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또 옛날에는 어린이집에 안 보내려고 했다가 다시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어쨌든 모든 것들이 맞물려 가면서 장염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친구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얘가 죽을 안 먹어 언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얘기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호흡기 질환이나 여러 가지 기침, 콧물 얘기가 나올 때마다 늘 보여드리는 표인데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 이제 요거는 25주차,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제 보시면 2018년부터 장염이 유행하고 있는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제가 이전에 호흡기 바이러스 패턴을 보여드렸을 때는 20년도 그리고 21년도가 되게 그래프가 밑에서 자글자글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의외로 장염은 코로나가 있었던 시기에도 물론 2000년에서 20년에서 21년도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최고점의 높이가 낮기는 하지만 뾰족한 정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유행이 있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어떤지 봤더니 원래 이 빨간 그래프는 여기 보시면 이제 노로바이러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겨울철 식중독, 이 아이는 계속 여기 보시면 겨울철, 여기 1월 1일이 포함된 주가 1주거든요. 그래서 매년 1주에 보시면은 늘 이제 겨울철 요때를 기준으로 계속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금년에도 이제 금년 초부터 다시 올라갔는데, 여기 보시면 한 17주, 16주 요때부터 다시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내 아데노바이러스는 요 연두색인데요. 연두색 보시면 18년도에 이렇게 유행을 했다가 19년에도 조금 유행을 하고, 그래도 연두색은 장내 아데노바이러스는 노로바이러스에 비해서는 그래도 코로나 시기에 좀 잠잠했던 상대적으로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네요. 그랬다가 금년도에 다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다시 노로바이러스와 함께 조금 뒤늦게 올라가고 있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존 패트루치님, 냉장고에 훈제 고기 일주일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냉장고가 요즘 되게 좋아져서 저도 김치 냉장고에 굳이 넣어놓지 않더라도 냉장고 안에서 일주일 이상 고기들도 굉장히 신선하기는 했던데요.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가열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전자레인지가 어떻게 발명이 된지 아세요?
전자레인지가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발명이 된 계기가 뭐냐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그 레이더망을 감시를 하는, 잠수함에서 레이더망을 감시하는 어떤 병사가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떠한 적군의 공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독극물을 먹은 것도 아닌데 이 병사가 갑자기 돌아가서 왜 그런지 원인을 밝혀보다 보니까 혈관이 익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기 마이크로웨이브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이 마이크로웨이브 때문에 이 혈관 쪽에 뭐 입자가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가열이 되면서 이제 거기가 혈관이 손상이 되면서 뭐 사망을 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발명이 됐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앞에서 너무 가까이 있지 말아라. 꺼지고도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세고 문을 열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전자레인지를 이용을 하실 때는 가열이 아니라 음식의 분자만을 진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고온에 도달하지 않으면 음식에 있었던 살균이 되지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냉장고에서 오래 보관하시는 음식은 안 드시는 게 좋지만 드셔야 된다면 전자레인지보다는 가열을 하셔서 드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특히 삶는다거나 데친다거나 어쨌든 끓는 물에 집어넣으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 우아클 제 편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분유포트 중에서 이제 저 때만 해도 100도까지 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분유물을 온도를 식혀서 아이들한테 분유를 줬었는데, 요즘은 아예 분유 온도 38에서 40도 사이의 온도로 처음부터 물을 가열하고 그 물로 아이들의 분유를 타주는 그런 포트가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게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실은 만약에 혹시나 모를 물 안에라든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분유를 타는 모든 과정에서 혹시 접할 수 있는 세균에 대해서 살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자레인지는 조금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존 패트루치님, 제가 옛날에 유통기간에 대해서도 한번 이전에 비욘디에서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은 유통기간은 유통이 되는 기간이고, 저희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유통기간이 아니라 상품의 소비기한으로 이제 뭐 몇 년 안에 바꾼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유통기간과 소비기한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는 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시 바이러스들이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도 보시면, 제가 오늘 준비를 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호흡기 감염병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지금 제가 보니까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을 때 크룹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크룹이라는 병은 원래는 이 파라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절에 유행을 하는데, 지금 오미크론 변이에서는 상기도 감염이 많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난히 후두염, 크룹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또 제 주변에 다시 기침을 하고 크룹에 온 친구들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코로나가 아니라 파라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유행하는 파라인플루엔자는 본인의 시즌인 초여름에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뭔가 이상한 것이 돌고 있다라기보다는 예전 패턴으로 돌아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이제 법정 감염병이고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RNA 바이러스. 네, 코로나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죠. 이 RNA 바이러스의 종류 중에 하나로서 소장에 보면은, 소장이 저희가 이제 곱창을 먹어보시면 아시죠? 곱창 잘라보면 어때요? 이 뒤집어보면 그 안에 이렇게 쪼글쪼글쪼글한 주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소장 미세육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미세육모의 역할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제 여러 가지 대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미세육모가 손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죠. 흡수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저희가 예전에 삼투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잖아요. 삼투압의 원리는 뭐죠? 농도가
짙은 곳으로 물이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장관 안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물의 그러한 영양소들을 흡수를 해서 어떠한 밸런스를 맞추는 농도가 있는데, 흡수가 안 돼서 위장관 안에서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물이, 그러면 원래는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어떻게 되나요? 거꾸로 몸 안에서 위장관으로 나가게 되죠. 생각해보면 위장관 안은 우리 몸 속이 아니라 우리 몸 속에 있는 몸 바깥입니다. 입으로, 그래서 항문으로, 이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튜브 같이 있는 건데, 그 안에 튜브 안에가 되게 복잡하게 꼬불꼬불 돼 있는 거고, 그 안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속에 있는 몸 바깥의 공간인 그 장 내에서 갑자기 수분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 운동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서 배 안에서 갑자기 변의 농도가 묽어지면서 물처럼 되게 엄청난 설사가 나오게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노로바이러스가 걸린 이후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주요 증상인 묽은 설사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잠복기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12시간에서 48시간 내에, 그래서 반나절에서부터 이틀 안에 잠복기 안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2, 3일간 계속 낮은 발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열이 나지는 않는데 좀 미열이라든지 열은 계속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몸에 있어야 될 물이 나오니까 우리 몸은 탈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침, 콧물 가래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로바이러스에 걸리면 치료는 뭐 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항생제라든지 어떠한 특별한 약물이 아니라 대증치료입니다. 윤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맹물, 보리차, 이렇게 뭔가 수분 섭취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게토레이도 이제 저희가 뭐 게토레이 선전할 때 보면 전해질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은 저는 게토레이는 이제 우리가 운동하고 나서 그러한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반론을 하진 않지만, 우리 몸에서 탈수가 많이 일어났을 때 게토레이를 먹는 상황에서는 게토레이가 굉장히 달거든요. 전해질도 충분히 있지만 당분도 같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설사가 악화되거나 지속적으로 설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게토레이보다는 맹물이라든지, 그러니까 끓인 물을 식혀서 먹는 물이라든지 보리차, 또는 이렇게 제대로 정수 처리가 된 그런 물들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로 뭔가 좀 불안하시고 정말 아이가 구토 설사가 너무너무 심해서 너무 축축 늘어진다, 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서는 반드시 병원을 빨리 가셔야 되겠지만, 요즘은 약국에서도 전해질을 음료수처럼 이렇게 파는 전해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고 이제 좀 아이가 증상이 심한 경우에서 병원에 갈 수가 없다면 게토레이보다는 그런 약국에서 사시는 전해질 음료를 좀 마시게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장내 아데노바이러스인데요. 아데노바이러스도 이제 법정 감염병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데노바이러스는 제가 이전에 호흡기 감염병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는 철에는 고열이 엄청나게 나면서 목이 텅텅 붓고 목에 곱도 끼고, 그리고 애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눈곱이 엄청 많이 끼면서 열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타이레놀 계열로 애가 해열이 잘 되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 아데노바이러스의 굉장히 여러 가지 혈청형 중에서 40번, 41번 이 두 가지 혈청형만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내 아데노바이러스는 이제 앞에서 보셨던 노로바이러스에 비해서 좀 연중 계속 유행을 하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도 물론 사계절 내내 발견이 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겨울철에 굉장히 피크를 이루면서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로바이러스는 이제 겨울철 식중독이다, 음식을 통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장내 아데노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잠복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때는 잠복기가 이제 8에서 10일 정도 되고요. 존 페트루치님 맞습니다. 그래서 아데노가 아데노이드, 그 아데노이드랑 같은 거고요. 그쪽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라고 불렸다라고 제가 어디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증상은 비슷해요. 묽은 변이 있고 설사가 먼저 시작되고 나서 구토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I형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설사가 일어나는 기간이 다른데요. 재밌는 게 이제 40번 같은 경우에서는 8.6일, 41형은 조금 더 길게 가서 거의 2주 가까이 설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거랑은 조금 다르게 앞에서 그래프에서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로타바이러스 있죠?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민트색 같은 색깔인데요. 노로바이러스는 이제 상대적으로 영아,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이제 어르신들에게 주로 유행을 하고, 다른 장관염에 비해서 고열이 굉장히 많이 나고, 구토보다는 설사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 좀 꼬맹이들이 뭔가 장염 증상이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노로바이러스는 구토가 더 주된 증상인 것 같고, 이제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고열이 나면서 물설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조금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그렇게 느꼈었는데요. 이 제가 느끼는 거랑 또 이제 문헌이랑은 조금씩 다르니까, 물론 증상만을 가지고 무슨 바이러스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뭐냐, 그 다음에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비추어 보아서 무엇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무슨 바이러스인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변 내에 있는 바이러스를 검출을 하는 여러 가지 실험실적인 방법으로 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존 페트루치님 잠복기가 그렇죠. 저도 맨날 밖에서 밥을 먹는 일이 많은데 뭐 먹고 걸렸는지는 실은 규명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조금 보시면 저랑 비슷한 증상을 보였던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너도 걸렸어? 우리 그때 같이 뭐 먹었지? 이렇게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보통 이제 예를 들면 김밥을 드셨다거나 조금 오래 보관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갓 지은 음식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난 음식을 드실 경우, 또는 이제 가열을 하지 않고 살짝 데피거나 찬 상태로 먹었던 음식, 이런 것들 조금 생각해 보시면 범인 색출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은 범인을 색출한다고 해서 치료 방법이 바이러스성에서는 달라지는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범인을 알았다는 저의 마음의 평안함 정도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내 아데노 바이러스랑 이제 노로바이러스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아까 앞에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이 두 녀석이 되게 비슷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더 생각이 의심이 될 것이냐는 조금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장내 아데노바이러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로바이러스가 굉장히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접촉을 한 상태에서는 손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그 아이가 뭐 바닥에 구토를 했다거나 설사를 뭐 바닥에 했다거나 하면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소독을 반드시 해 주셔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기사에서도 보셨다시피 24주차, 그러니까 지지난주, 여기 오타가 있네요. 지지난주에 신고된 환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영유아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노로방리어스가 아니라 노로바이러스에서 85% 정도가 0에서 6세, 그리고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에서도 영유아의 비율이 거의 80%에 육박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회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었고, 상대적으로 갑자기 이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서 외부 활동을 급격하게 많이 하기 시작한 아이들, 상대적으로 면역이 약한, 그리고 이러한 바이러스들을 덜 만나본 우리 영유아들에게서 굉장히 높게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놀이시설들, 유치원,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를 봐주시는 그런 보육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의를 많이 하시고, 특별히 모든 분들의 손 씻기, 그리고 아이들 특히 이게 본인이 화장실에 갔다가 본인의 용변을 해결할 수 있을 때는 기저귀를 쓰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바이러스를 옮길 확률이 조금 줄어든다.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 것을 처리하고 본인이 손을 닦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기저귀 가는 것을 도와주고 하게 되면은 어쨌든 기저귀를 가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 기저귀를 또 처리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이 모든 과정 중에서 바이러스의 쉐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기저귀를 갈거나 기저귀를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손 위생이라든지 여러 환경 위생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연중 발생하지만 그래도 겨울에서 초봄, 그래서 11월에서 4월 사이에가 가장 발생률이 높은 부분들, 지금은 저희가 이제 6월, 7월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걸 봐서는 어쨌든 저희가 장염 바이러스들도 뭔가 다시금 여러 가지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좀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들어가야 될 시즌인데 아이들이 막 다시 어린이집에 다니니까 내가 이때 다시 유행 시즌을 놓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이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고, 장내 아데노바이러스는 영아와 소아에서 급성 바이러스 위전 간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고 또 연중 발생을 하기 때문에 늘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계셔 주셔야 된다는 점, 이 두 가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는 당연하죠. 대증치료. 그래서 약을 쓰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이 증상이 좋아지는 시간을 좀 벌어주는 거죠. 물을 많이 마시고 수시로 물을 많이 마시고, 특히 탈수와 여러 가지 저혈당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보호자한테 이전에 말씀드리기로는 위로 토하는 것보다는 밑으로 싸는 게 낫다. 왜냐하면 토하는 거는 먹은 걸 뱉어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탈수가 될 위험성과 빈도, 그리고 더 쉽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밑으로 쏟는 것은 밑으로 쏟더라도 계속 먹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탈수가 빠지는 속도보다 좀 자주 먹어준다면 덜 온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자주 이렇게 수분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앞에서도 죽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아이들이 장염에 걸리면 엄마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흰죽을 안 먹어요, 선생님. 네, 흰죽은 저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론 유제품이라거나 너무 기름진 음식, 엄청 단 음식, 이렇게 뭔가 변에 물기를 조금 더 심하게 묽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음식은 제한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아이가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먹기만 하면 병의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먹지 못하는 케이스보다 빨리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흰죽, 미음 이런 걸 주시기보다는 저는 엄마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밥을 좀 진밥으로 주시고요. 김 중에서도 조금 조미가 덜 된 김들이 있어요. 그런 김. 그리고 이제 장조림을 조금 집에서 덜 짜게 만들어서 아이들 조금씩 찢어 주시고, 멸치도 조금씩 주시고, 이런 식으로 아이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좀 간을 덜 하고 그 다음에 덜 자극적이게 만들어서 저는 일단은 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주건 진밥을 주건 설사를 할 애들은 계속 설사를 하는데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이가 맛있게 먹고 설사를 하는 게 낫죠. 그래야지 아이가 더 잘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흰죽을 주시기보다는 묵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유제품을 조금 빼고 스프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뭐 감자 스프를 만들어 주신다거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브로콜리 숲, 이런 식으로 좀 아이가 그래도 잘 먹던 제품들을
조금 잘 즐길 수 있게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 음식은 그 대신에 좀 묽게 해주시는 게 좋죠. 우리가 장 안에 염증이 생기면 연동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어쨌든 아픕니다. 저희가 이렇게 목이 물리거나 땡땡 부은 어딘가를 누르면 누르는 자체만으로도 아픈 것처럼, 장염이 있을 때는 뭘 먹으면 장 운동이 어쨌든 되기 때문에 배가 아프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장 운동이 덜 할 수 있는 덜 자극적인 음식들을 그래도 먹을 수 있게 아이에게 주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압록강 700리 순정님, 그죠? 흰죽 싫으시죠? 윤희님, 맞아요. 먹고 싶은 거 주는데 대신에 튀김, 뭐 너무 기름진 거, 완전히 뭐 파스타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스프라든지 국에 밥을 말아 주신다거나 좀 진밥으로 해서 아이가 원래 먹던 음식을 그래도 조금 즐길 수 있게 도와주시는 편이 회복이 조금 더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윤희님, 누룽지 정말 좋죠. 누룽지 끓여주고 거기에 뭐 장조림이라든지 김 같은 거 같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존 패트루치님, 좋은 지적이세요. 같은 변기 사용으로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방을 보시면 1번,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그래서 제 우아클 영상 보시면 저희 아이들이 30초 이상 손을 씻는 영상이 있어요. 30초 이상 손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생일 축하합니다를 노래를 2번 부르시면서 손을 씻으시면 30초가 갑니다. 그래서 저도 늘 헷갈리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흐르는 물로 손을 먼저 씻고요. 그 다음에 비누로 손을 사이사이 엄지, 그리고 손끝 요런데 팔목까지 다 잘 씻어 주신 다음에 다시 흐르는 물로 손을 씻어 주시고요. 특히 언제 해야 되느냐? 음식 조리 전에, 그 다음에 수유하기 전에. 이 수유라는 건 모유 수유뿐만이 아니라 분유를 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배변 후에, 그러니까 화장실을 갔다 온 후에.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변기 시트 위에도 좀 혹시 식사하시다가 드시면 죄송한데 똥물이 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배변 후에는 반드시, 내가 설사하는 증상이 없다 한들 특히 회사에 다니시거나 외부에서 식사를 하시면 더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설사 증상이 있는 사람을 간호하고 뭐 기저귀를 갈고 도와준 이후에도 반드시 손을 씻으셔야 되고요. 외출한 이후에도 손을 반드시 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장염 바이러스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을 때는 언제 어디서든 어쨌든 내 손이 입으로 들어가는 상황 전에 반드시 손을 씻으시고,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시면서도 손을 씻으시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 어떤 직원분을 제가 뵀는데, 저거는 내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이제 그 종이 티슈가 있는 경우에서는 종이 티슈로 손을 닦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을 보니까 종이 티슈로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연 다음에 나와서 밖에 있는 휴지통에다 그 손을 닦은 손 씻는 티슈를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되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혹시 외부에서 손을 씻으시고 뭔가 문고리를 잡는 게 찝찝하신 분들은 이런 팁도 있으니까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 익혀 먹기. 음식은 여름철에는 특별히 되도록이면 익혀 먹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회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저랑 되게 친한 스시집 대표님한테 여쭤봤어요. 여름에 스시 먹지 말라고, 회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도 그런가요? 라고 말씀을 여쭤봤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냉장고가 발달이 됐고 생선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이 굉장히 위생적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스시를 먹는 데 있어서 큰 위험은 없다. 하지만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스시를 다루시는 모든 셰프님들과 모든 직원분들의 손이 깨끗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스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물은 끓여 마시는 것을 꼭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물을 결명자를 끓여서 식혀서 냉장고에 넣고 마십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식중독이 많고 뭔가 장염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철에는 반드시 물을 끓여 마시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유를 타실 때도 물론 저도 밤에 눈곱 떼면서 일어나서 아이 분유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축해놓은 모유를 먹이기 위해서 모유를 대표도 받고 다 해봐서 얼마나 아이의 이 밤중 수유를 준비하는 게 힘든지 알지만,
그래도 분유를 타시는 경우에서는 반드시 물을 좀 끓여서 식혀서 주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 부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만든 지 오래된 음식 먹지 않기. 그래서 김밥은 되도록이면 그 자리에서 말아주는 걸 사서 가시고, 혹시 2-3시간 이상이 지난 김밥을 파는 게 있다면 되도록이면 드시지 않으실 것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갑자기 더워진 경우에서는 음식이 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식중독이라든지 이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음식, 나온 지 오래된 음식, 나왔다가 냉장고에 들어간 음식, 그래서 해동을 시켜서 조리를 한 경우에서는 해동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고기를 해동을 했어요. 근데 3분의 2만 썼습니다. 그러면 남은 3분의 1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냉장고에 또는 냉동실에 다시 절대로 넣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거를 한번 가열을 해서 다른 반찬으로 만들어 드신다든지, 다른 반찬으로 만들어서 일단 가열을 한번 한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냉동해서 해동이 된 음식은 다시 그 상태로 냉장이나 냉동을 하시지 말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세균 번식이 확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요즘처럼 먹는 식구가 적고 그런 경우에서는 실은 음식 재료를 어떻게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음식 재료가 왔을 때 소분을 해서 냉동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그래서 저희 딸이 이제 하도 비닐 얘기를 해서 종이 호일이라든지 이제 요즘 여러 가지 용기들이 발달돼 있잖아요. 냉동실에 넣어도 괜찮은 실리콘 용기들, 이런 것들에 여러 소분을 해서 넣으시면 환경오염이라든지 음식물 낭비, 그리고 우리 몸을 여러 가지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내 아드님이 누룽지 챙겨달라는데, 누룽지 되게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존 패트루트님, 공공화장실, 네, 공공화장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알코올 손세정제는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손세정제 자체도 알코올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손세정제 주변에서도 세균들이 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흐르는 물이 1차 순위고, 그 다음에 물이 없다, 흐르는 물이 없다 하실 경우에서는 안 씻는 것보다는 그래도 알코올 손세정제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죠. 염소로 소독을 하는데, 염소, 무슨 염소가 있나요? 네, 가정용 락스 있잖아요. 그래서 락스를 희석해서 소독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뭐 아이가 구토를 했다거나 기저귀를 가는데 이제 변을 흘렸다거나 한다면 그 부분들은 반드시 소독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그리고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은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철에는 락스로 잘 소독을 하고 환기도 좀 잘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들의 고민이 이거죠. 우리 아이가 설사를 하고 뭐 노로든 뭐든 잘 모르겠지만 뭔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사 토하고 난리 났다가 좋아졌어요. 언제 어린이집 보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권유를 드리기로는 증상이 사라지니까, 예를 들면 변이 묽은 변에서 원래대로의 변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그러한 증상들이 없어지고 원래로 돌아온 지 48시간을 관찰을 해서 다시는 만 이틀 동안 그 증상이 없다. 그러면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시고, 아이가 이제 안 토하고 설사도 안 하고 밥도 잘 먹고 열도 없으면, 그렇게 된 지 만 이틀이 지나면 소아과 가서 다시 이제 유치원 단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견서를 받아서 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이거 되게 쉽지는 않은데요, 가정에서도 공간을 구분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안방 화장실은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쓰고 바깥의 화장실은 증상이 있는 아이만 쓴다든지, 또는 너는 요 방에서 생활을 많이 해라 라든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증상이 없는 사람과의 동선의 접촉이라든지 같은 물건을 접촉하는 것을 조금 줄이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노로바이러스 저희 아이들이 걸렸을 때 보면, 한 애가 걸린 다음에 다음 애한테 옮겨주고, 그 다음에는 이모님이라든지 아기를 봐주시는 분한테 옮기고, 그때 참 재밌었던 게, 그래서 저랑 저희 남편은 노로바이러스에 걸리지를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레지던트 때여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결국에는 공간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앞에서 이제 손 씻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장염이나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늘 말씀을 드리는 예화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유치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로타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는 철에 한 반은 철저하게 손 위생을 했고 한 반은 평소랑 다르지 않게 그냥 평소처럼 하게 내버려 뒀더니 이 철저하게 손 위생을 했던 반에서는 추가적인 장염 환자가 나오지 않았고요. 평소대로 그냥 지냈던 반에서는 계속 장염 환자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손 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바르게 손을 잘 씻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장염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난 코로나 2020년, 21년 코로나19 유행 시기 이 정점을 찍었을 때 여러 가지 감기라든지 수족구가 유행을 하지 않았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때도 보면은 맨날 마스크 쓰지, 불필요한 외출 안 하지, 불필요한 만남 없지, 그 다음에 외부에서 식사도 안 하지, 손 잘 씻지, 맨날 알코올 손세정제 갖고 다니지, 기침할 때 기침 에티켓 지키지. 그러니까 감기가 올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발판 삼아서 늘 언제든지 손 위생과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은 이 장염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적 전염병, 어쨌든 남에게 옮길 수 있는 병에서는 중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주제예요. 금년도 그러면 수족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 사고가 났던 학회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벌써 구내염 환자를 봤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5월 말이었거든요.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지난 2017년부터 금년도까지의 매년 수족구 바이러스가 어떻게 유행을 했는지를 나타내주는 표인데요.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 요 3개년 동안에는 굉장히 유행을 잘하다가 21년도에는 그래프가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를 보시면 약간 고개를 들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으시죠. 근데 그래도 다른 유행을 했던 해에 비해서는 아직은 굉장히 늦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의사 환자예요. 의심이 되는 환자거든요. 확진 환자가 아니라 의사 환자이고 여태까지 확진은 한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언제부터 유행이 될지 저희가 잘 모르겠고 예년도를 보시면 거의 늦가을까지도 유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보시면 저희가 10월에 11월에 보더라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금년에는 조금 늦게 올라가는 대신 늦게 떨어지려나? 올라가긴 그래도 작년, 재작년보다는 피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서 금년도 여름에도 우리 어린이집을 다니는 엄마들, 선생님들, 유치원 다니는 엄마들, 선생님들 수족구 늘 이전 연도들처럼 마음 단단히 각오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개인 위생 깨끗이 하시면서 수족구를 금년에도 잘 조금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지난 2해 동안 수족구가 없었어서 저도 유치원을 보내는 엄마로서 조금 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한 번씩 열이 나고 한 번씩 목 안에 뭐가 생기고 애들이 힘들어 했었기 때문에 이번 여름철도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지만 다른 감염병들이 다시 조금씩 고개를 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수족구도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년, 19년 이렇게 수족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20년, 21년 없고요. 22년도 25주차, 지난주까지도 아직 눈에 띄게 그래프가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이번 여름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을 대답을 잘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질문들이 많으셨어서 중간중간 말씀 주신 거랑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눴었는데요. 윤희님, 저는 콜로라도는 아니고 저는 UC 얼바인 쪽으로 저희 남편이 가서요. 서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서부에서도 계속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요. 시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라이브를 진행하게 된다면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깨어있는 시간을 비욘디에서 저에게 할당을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꼭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비욘디 팀과 연락을 하면서 제가 미국에서도 재밌는 주제들과 제가 또 경험하는 많은 얘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계속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혹시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많은 응원과 또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해피바이러스님, 아기 돌칠에, 네, 돌칠에도 한번 제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실은 제가 저희 아이들 미국 가는 서류 준비를 하면서 유학 준비를 할 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어떠한 백신이 다르고 어떠한 부분들이 다른지 이러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다음 주에도 좀 재밌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 마지막 한국에서의 금년도 방송인 18일에는 제가 굉장히 친한 신촌세브란스 병원의 이식외과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재근 교수님이라고 저랑 졸업 동기인 오빠가 있는데 한번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동안 이식 환자들을 보시면서 겪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18일에는 이식외과 세션으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되게 다루고 싶었던 주제들도 많이 있었고 좀 모시고 싶은 선생님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거리적인 측면 그리고 또는 이제 뭔가 이렇게 대중 앞에 라이브로 쓴다는 부담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되게 성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차차 또 여러 가지 기회로 백업을 해서 더 재밌는 시간을 만들도록 할 테니까요. 늘 제 방송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 이제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벌써 금년도도 반을 보냈는데요. 반 이나 간 게 아니라 반 이나 남았기 때문에 또 남은 6개월 저희 같이 잘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